선선한 기운이 더위를 몰아내던 10월쯤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자주 몸이 아파 그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지치던 시기였죠. 연락이 뜸해진 저를 찾아온 지인이 단시간에 살도 많이 빠지고 기력이 없는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제 지인은 평소 등산, 백패킹, 캠핑 같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산을 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도 산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몸이 안 좋을 때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면서요. 산을 오르는 동안 잡생각도 떨칠 수 있고 정상에 도착하면 맑은 공기와 함께 성취감에 기분 전환도 된다고. 사실 저는 산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다보다 산이 무서웠고 알 수 없는 기운에 눌리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지인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짧고 쉬운 코스로 알아볼 테니 함께 해 뜨는 걸 보러 가자더군요. 혼자가 아닌 산을 잘 아는 지인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인과 전 경기도의 설악산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몇 번이고 지인에게 지금이라도 그냥 맛있는 식사나 하고 돌아오자 말하고 싶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운전부터 제 장비까지 모두 준비해온 지인의 정성이 고마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산에 도착한 후 저희는 남들이 주로 가는 코스와는 다르게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2코스로 올라가 1코스로 내려오는 루트를 타지만 반대로 1코스로 올라가 2코스로 내려오는 루트였습니다. 한 5km쯤 된다는 말에 진짜 최단 코스구나, 이 정도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다 싶어 지인이 챙겨준 랜턴을 용기 내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문을 지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을 때 몇 걸음 떼지도 않았는데 순간 산기운에 눌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 산에는 산신이 있어 저승사자도 못 온다. 산귀신은 사람을 홀려 영을 잡아먹고 힘을 키운다는 등 그동안 주워들은 여러 속설들이 갑작스레 떠올랐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야간 산행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애써 자신을 타이르며 부지런히 진을 뒤따랐습니다. 소문난 바위산답게 길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랜턴 불빛에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조심히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그곳으로 불빛을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짐승이 지나갔더라면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나무까지 흔들리는 걸 잘못 봤나 보다 싶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또다시 나무 사이를 삭삭 지나가는 그림자를 분명히 저는 보았습니다. 야간 산행이라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 겁먹지 말자. 나무까지 흔들리는 걸 자꾸 그림자로 보는 거라 생각하며 전 애써 무시하고 속도를 내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며 산을 오르다 보니 제 체력은 금세 밑바닥을 드러났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고 허벅지가 터질 것만 같았죠. 저는 지인에게 숨만 고르고 뒤따라갈 테니 먼저 올라가라 했습니다. 초보에다 야간 산행이라 혼자서는 안 된다는 지인에게 목만 축이고 바로 올라갈 테니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고 하였죠. 그럼 천천히 가고 있을 테니 쉬었다 오라며 지인이 먼저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스락 바스락 나뭇잎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제 가까이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급히 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야간 산행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 등산로 아래까지 멀리 비춰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 바람에 나뭇잎 부대끼는 소리, 벌레 소리, 그리고 스산한 기운뿐이었죠. 그때 갑자기 멀리서 고라니 울음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꼭 사람 비명소리 같았어요. 또다시 이런저런 속설이 떠올랐습니다. 고라니가 산신이라는 말, 고라니가 울면 주변에 있는 귀신이 있다는 말 등등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지인과 합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힘을 내 일어섰습니다. 쉴 때가 아니었죠.
멀리 가지 않았을 지인을 찾으려 불빛을 먼 곳까지 비추며 부지런히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나무에 가려진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인을 찾았다 싶어 이름을 불러 세우려던 그때 천천히 그 사람이 먼저 뒤를 돌더군요. 긴 머리, 툭 붉어진 광대뼈, 커다란 눈에 깡마른 몸, 교과서에나 봤던 낡은 50년대 의복. 저는 진짜 기겁했습니다. 숨 쉬는 걸 까먹을 정도로요. 목에 낡은 줄 하나 대롱대롱 매달고 나무 뒤에서 얼굴만 빼꼼 내밀어 저를 향해 씩 웃고 있었습니다. 얼어있는 제 반응이 재밌었는지 깍꿍 노래를 하는 것처럼 나무 뒤에 숨었다 다시 얼굴을 내밀며 씩 웃는 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도망칠 생각조차 못하고 그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제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무언가 매달려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축 늘어진 긴 머리카락이 나풀나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올려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괜히 왔어. 이 산에 오는 게 아니었어. 전 너무 후회가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랜턴 불빛이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곧 꺼질 것만 같은 불빛에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 불마저 꺼지면 어쩌지?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랜턴을 마구 두드리며 제발 제발만 중얼거렸죠. 다행히 랜턴은 팟 소리와 함께 다시 잘 켜졌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었어요. 바로 또다시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제 옆에서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 피할 수 없었어요. 머리 한쪽이 함몰되고 다리가 돌아간 채 팔로 기어가는 기이한 사람이 제 다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두 눈을 질끔 감고 미친 듯이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에 넘어져도 아픈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올라갔죠. 그런데 가도 어째인지 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지나온 길을 또다시 지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숨도 너무 차 갈비뼈까지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려와 도저히 이곳이 어디쯤인지 둘러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죠. 진짜 이젠 숨이 꼴딱 넘어가 죽거나 귀신에게 잡혀 죽거나 둘 중 하나겠다 싶었을 때 앞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랜턴 하나를 손에 쥐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내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제가 평소 알던 것과 조금 다른 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스님이었어요. 산에. 이 늦은 시각에 스님이 왜 산을 오르고 계신지 조금 의아했지만 공양 가방을 메고 짐도 가득 들어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에 저는 얼른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운 탓도 있었고요. 그지. 저 스님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혹여나 어두운 산속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 놀라지 않을까 싶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놀란 기색 없이 살짝 미소만 지으시더군요. 순간 저는 그 미소를 보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 정말 사람이 맞구나. 그래, 귀신이 랜턴 불빛에 의지해 무겁게 짐을 이고 지고 산을 오를 리가 없지. 저는 스님 손에 들린 무거운 짐 하나를 건네받은 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쌀인가?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 속으로 낭패다 싶었죠. 이미 제 체력은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혼자인 것보다 나아 부지런히 스님 걸음에 맞춰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얼마나 걸었을까? 작은 절이 나타나더군요. 스님이 절로 들어가시면서 제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주시려는 건가 싶어 들고 있던 스님의 짐을 발등 위에 내려놓고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스님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산 중턱쯤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중턱인가 생각하다 지인이 떠올랐죠.
대체 지인은 어디까지 올라간 건가 싶었어요. 2시간 반이면 정상에 도착하는 코스라 했는데 이상하다 싶어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어라? 시간이 1시간도 안 지났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 시간을 더디게 느낀 것일까? 이 시간이 맞는 거라면 이러다 지인과 더 멀어지겠는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갑자기 별별 생각이 다 들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저는 한참이나 나오지 않는 스님을 부르기 시작했죠. 저기 스님? 스님?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강한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저는 눈이 부셔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친숙한 목소리에 팔을 내리자 저를 의아한 듯 바라보고 있는 지인의 모습이 보였죠. 순간 몰려드는 안도감. 저는 반가움 섞인 목소리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너 따라서 올라가는데 스님 한 분이 무겁게 짐을 들고 올라가시잖아.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가려고 했지. 야,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무서워. 무슨 장난? 야, 이것 봐. 나 스님 짐... 힘겹게 들고 온 스님의 짐을 보여주며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생색내려 했던 그 순간 왜? 저는 제 발등 아래 놓아놨던 짐을 가리키다 턱하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닭살도 난 뭔데? 그것은 공양미가 들어있는 짐이 아닌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돌을 들고 올라간 거야? 이게 뭐야? 기겁하며 돌을 발등에서 치우고 스님이 들어갔던 절 쪽을 돌아보니 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혼자 돌을 들고 혼자 열심히 산을 올랐던 것인가? 정말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기분이었어요.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본 지인은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올라가 쉬자고 하더군요. 어떻게 전망 데크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텐트를 치고 해 뜨기 전까지 잠시 쉬며 숨을 고르기로 하였어요. 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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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다다. 잠시 뒤 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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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다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소음에 저는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비몽사몽으로 옆을 바라보자 지는 못 들었는지 곤히 잠이 들어 있었고 저는 텐트 밖에서 아른거리는 그림자의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저희 텐트 옆에 다른 산행이 텐트를 치는 중인가 싶었죠. 그런데 텐트의 천이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다. 툭, 툭, 툭. 누군가 저희 텐트를 분명 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데크 위에 뛰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런 곳에서 누가 장난을 치고 도망가는 것은 아닐 테고 이건 또 뭐지? 라는 생각에 밖을 나가보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이 산에서 겪어온 일들이 생각나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지인을 몇 번 흔들어 깨워봤지만 피곤했는지 일어나질 못하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랜턴 하나만 챙겨 들고 텐트 밖을 나섰습니다. 용감해.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고요한 밤이었어요. 이슬의 축축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비추며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까 너무 놀라 텐트 흔들리는 소리에 몸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제 옆에 무언가 빠르게 타다닥 지나갔습니다. 저는 빠르게 랜턴 불빛을 비춰보았어요. 빠른 속도로 저희 텐트를 지나 데크 아래 암벽 쪽으로 사라진 그것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처음엔 제가 짐승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암벽을 타고 데크 위로 올라온 그 형체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허름한 광목 옷을 입고 네 발로 여기저기 빠르게 기어다니는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저는 불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인이 있는 텐트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아 애써 다리에 힘을 줘 일어나려는데 네 발 귀신이 저를 향해 갑자기 휙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찢어지게 웃고 있는 소름 끼치는 얼굴, 너무 놀라 바닥에 떨군 랜턴 불빛 쪽으로 그 네 발 귀신 말고도 무언가들이 휙휙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차라리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 역시 네발 귀신이 된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 텐트 쪽으로 겨우겨우 향했습니다. 손에 텐트 천의 촉감이 느껴지자마자 저는 부랴부랴 지퍼를 찾아 열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인은 여전히 평온하게 잠에 들어 있었지만 저는 비를 맞은 것 마냥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그제야 제 얼굴도 온통 눈물 범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인 옆에 누워서 웅크리고 해가 뜨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텐트 치는 소리, 데크 위를 돌아다니는 소리, 저를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이어폰을 찾아 낀 저는 음악을 크게 틀고 지인이 깰 때까지 겨우 버텼습니다. 야, 괜찮아? 제 어깨를 부여잡은 손길에 화들짝 놀라 눈을 뜨자 잠에서 깬 지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제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려 있다며 아프면 빨리 하산하자는 말에 저는 재빨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급히 거두고 자리를 정리한 후 뒤를 돌자 산등성이 쪽에서 붉은 기운이 올라온 것이 보였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죠. 하지만 저와 제 지인은 일출모를 포기한 채 부랴부랴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하산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날 이후로 전 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몇 번 다시 도전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 힘들어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아마 앞으로는 산을 갈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안 사실인데 제가 귀신을 본 그 고개는 6.25 때 화전민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후퇴하던 북한군에게 몰살당한 가족들이 많았는데 혹시 어쩌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날 제가 봤던 그 존재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묶여 영원히 털을 잡고 사는 화전민들의 억울함을 귀신으로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6살 무렵까지 외할머니 작은 마당에 딸린 주택에서 막내 이모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복작복작 따뜻하고 즐거운 기분이 들었던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외할머니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할머니와 막내 이모는 큰 이모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보다 넓고 깨끗한 곳으로 이사한다는 소식에 막내 이모는 기뻐했지만 어째선지 외할머니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원래 큰 이모 집에 자주 놀러 다녔던 저는 외할머니 집도 가까워지자 매일같이 하교 후 두 집을 오고 가며 왕래를 했다고 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큰 이모와 외할머니가 있는 곳이 더 좋았지요. 그때 맞벌이 많았지.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혼자 집을 보는 것보다 큰 이모나 외할머니가 봐주시니 안심하고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주 당연하게 학교가 끝나자마자 큰 이모 집으로 다 향했는데 대문이 잠겨 있고 벨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큰 이모는 몸이 좀 불편하여 병원을 다니시느라 외출이 잦았는데 그날도 급하게 병원에 가셨다가 제가 하교할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하셨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조금 기다려볼까 하다가 어차피 외할머니 집이 근처니까 거기 가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평소처럼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외할머니 집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항상 주변에서 문단속 좀 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여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늘 활짝 열어두던 그 대문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띵동 띵동. 다시 한번 벨을 눌러봤지만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드디어 인터폰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할머니 나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았지만 평소에도 워낙 말투가 무뚝뚝한 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가 열어준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낮인데도 거실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불을 켜지 않고 싱크대 앞에서 계속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무언가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통이면 왔냐고 쳐다봐주기라도 하셨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저에게 시선도 주지 않으셨죠. 대답 없이 달그락거리는 할머니 뒷모습과 마주하고 있자니 뻘쭘해졌고
호다닥 주인 없는 막내 이모 방으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사실 막내 이모는 이 집에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가출을 한 상태였어요. 응? 왜? 당시에 어려서 자세한 이유는 몰랐고 가출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할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하던 막내 이모를 봐왔기에 그저 이모가 오래 집을 안 들어오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이모 방에서 이불 덮고 TV를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잠깐 쓱 방문을 열어 저를 쳐다보고는 다시 되돌아가셨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서 들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릇 정리를 하시는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TV 소리보다 커 집중도 안 되고 때마침 배도 고파져서 주방으로 나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냉장고에 요구르트 있으니 꺼내 먹어라. 할머니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요구르트도 꺼내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며 배부를 때까지 이것저것 챙겨주실 텐데요.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며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화가 나신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니 어린 마음에 눈치가 보여 조용히 요구르트 하나만 손에 쥐고 이모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속되는 달그락 소리에 이미 TV는 집중도 안 되고 요구르트도 먹기 싫어져서 반쯤 남긴 채 바닥에 두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밖에서 하는 대문 열리는 소리와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큰이모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어야 할 할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계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죠. 할머니는 마중 나온 저를 보고는 어떻게 집에 들어왔냐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문 열어줬잖아. 할머니 물음에 대답하니 여태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다 이제 막 들어온 참인데 내가 언제 문을 열어줬냐며 다그치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계속되는 다그침과 호통에 억울해져 저는 발을 쿵쿵 구르며 싱크대로 갔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할머니가 문 열어주고 여기서 뭐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난 지금 들어왔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아니 할머니가 방금 전에 여기 서서 뭐 했... 그런데 제가 가리킨 싱크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물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다가 꿈꾼 것 같다며 정신 차리라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와 대화도 했고 직접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속상함과 분함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다그치던 것을 멈추고 일단 알겠다며 어르고 달래주었고 뒤늦게 들어온 큰이모의 손에 이끌려 전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한바탕 또 울음을 터뜨린 저는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낮에 소동에 대해 들었던 부모님이 퇴근을 하면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사촌 언니 방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낮의 일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집안의 할머니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돌아선 채 달그락거리고 있었고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짐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에서 봤던 할머니와 집에 들어온 할머니의 옷이 달랐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들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명 외할머니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혹시 할머니가 치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온갖 여러 생각을 다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오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에게 제 억울함을 토로했더니 엄마는 할머니도 놀라서 그런 것 같다며 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일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 서운해도 내가 먼저 풀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방과 후에 할머니 댁으로 다시 가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요. 다음날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절 알아보셨는지 뭐라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전 잘 모르는 분이어서 그냥 고개만 꾸벅 숙이곤 도망치듯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어제처럼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배를 누르니 누구요? 하는 목소리가 인터폰에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은 바로 열렸고 저는 현관문을 향하다가 멈칫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와 너무 똑같은 상황에 갑자기 현관문이 열기가 싫어졌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달그락거리는 할머니가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절 다그치던 할머니가 무서웠던 것인지
아무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덥석 잡아 돌렸습니다. 너는 할미가 부르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냐? 어린애가 어디다 정신을 팔아먹고 다녀? 어이?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마도 아까 마주친 할머니들 사이에 저희 외할머니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일까요? 인터폰에서 들린 목소리는 분명 외할머니였습니다. 넋이 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서 할머니를 쳐다보고만 있는데 다그친 것이 또 무서워 그랬다 생각하셨는지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라 이야기를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은 분명 제가 알던 평소의 할머니가 맞았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겁에 질릴 대로 질려 발걸음을 차마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들어가 물이라도 마시자며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 무언가 있을 것만 같고 제 손을 강하게 붙든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져 전 울고불며 안 들어가겠다고 떼를 썼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 위험해. 나 같아도 들어가기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할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바로 제 손을 놓으셨고 저는 이때다 싶어 뒤도 안 돌아보고 마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외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까지 그 집으론 한 번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부모님이 억지로 저를 끌고 가려 해도 죽어도 가기 싫다며 떼를 써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큰이모네 집에 혼자 지키기도 했죠. 다행히 그 뒤로는 외할머니와 닮은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외할머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때마침 가출했던 막내 이모도 집으로 돌아와 반갑게 인사하던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막내 이모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막내 이모가 가출한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작은 방에서 자꾸 뭐가 나오더라고. 나를 닮은 것도 같고 근데 여긴 없네. 네, 제가 소개할 사연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 드라이브입니다. 아, 직접 겪었어? 제가 갓 20살이 되던 해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다는 설렘으로 가득하던 시기였어요. 우선 처음부터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게 상철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 무당과 미신을 많이 믿는 편이셨거든요. 주기적으로 무당을 찾아가 점사도 자주 보고 친구에게 무당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 등 무속의 힘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제게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무당이 어머니께 제 친구에 대해 말을 했는데 당분간 되도록이면 운전은 하지 말고 또 하게 된다면 절대 혼자서는 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무당과 미신을 믿지 않던 때라 친구가 하는 말에 비웃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믿냐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웃어 넘긴 지 몇 주가 흐르고 상철이와 전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렌트카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렌트를 하고 싶었는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치기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상철이가 모든 비용을 내고 렌트를 해 자연스럽게 운전대는 상철이가 잡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1시간 조금 넘는 거리를 신나게 음악을 들으며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도중 갑자기 상철이가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맞다. 나 운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무서워서 그런 거냐며 잠시 놀리기도 했지만 옆에 나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다독여줬어요. 상철이도 인해 안심이 됐는지 또다시 차 안에 흐르는 노래를 신나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시 신나게 달리고 있던 도중 이상한 기계음과 함께 잘 나오던 음악이 툭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가 섞인 듯한 그런 기분 나쁜 소리였어요. 블루투스를 계속 다시 연결해 보았지만 안 되어서 저는 그냥 오디오를 꺼버렸습니다. 렌트카라고 사람들이 차를 험하게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휴게소에 들러 친구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동차가 요란하게 경고음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휴게소 특성상 빽빽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잘못 건드려서 울린 거라고 이해라도 하겠는데 주변에 덩그러니 저희 차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한 저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운전을 했던 상철이는 평소에도 술을 잘 못 마시던 아이라 그날도 그냥 음료수만 마시며 어울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철이가 있어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었죠. 돌아갈 때도 상철이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가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야, 카로야. 근데 네 친구는 어디 갔어? 저는 그제야 상철이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술도 안 마시는 친구라 그냥 전화하러 나갔거나 차에 뭐 가지러 갔나 보다 하곤 다시 술자리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이 지났을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상철이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슬슬 걱정이 되어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핸드폰을 꺼내는데 부재중 통화만 몇십 건이 찍혀 있었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도 전혀 몰랐던 거죠. 고향 친구들로부터 형, 동생은 물론이고 모르는 번호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가장 마지막에 걸려온 형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간 상철이는 어디 갔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이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생각했는데 그 의문은 금방 풀렸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상철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상철이 아버지가 수소문해서 연락을 돌렸던 것이죠. 제 폰에 찍혔던 모르는 번호가 아버지 번호일 것이라며 형은 제게 빨리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급히 전화를 건 저는 상철이 아버지로부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며 호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으니 빨리 상철이를 찾아달라고 다급하게 애원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바로 주차장으로 달려갔는데 역시나 차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에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뿔뿔이 흩어져 상철이를 찾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어느덧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정신없이 상철이를 찾아다니는데 한 터널이 보였습니다. 터널 안으로 길게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스키드 마크는 방금 생긴 것처럼 아주 까맣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여기다 싶어 얼른 터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바퀴 자국을 따라 반대편 터널로 나오자 가로등 하나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가드레일도 훼손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더 가까이 가보니 가드레일 너머로 전복된 차량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면서도 상철이야 타고 온 차종과 비슷했기에 불안했습니다. 급하게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번호판을 보니 상철이와 제가 타고 온 차인 것이 확실했어요. 선명하게 허자라는 렌터카 전용 번호판이 보였거든요. 운전석으로 가 확인해보니 상철이가 거꾸로 매달려 기절해 있었습니다. 상철아! 이름을 부르짖으며 꺼내보려 했었지만 문이 찌그러져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상철이를 꺼내 눕히고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살아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상철이 아버지가 구급차와 함께 도착하셨고 서둘러 상철이를 실어갔습니다. 다행히 상철이는 타박상 외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음날 저에게 바로 퇴원한다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얼마 후 다시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상철이는 여자친구와 전화로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속 장소 가까이 살았던 여자친구와 차라리 잠깐 만나 화해하고 오려던 상철이는 사고를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부터 뒷바퀴가 쓸리는 느낌이 들더니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널로 진입한 이후엔 얼굴만 겨우 가렸고 그 이후부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봤는데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나 정말 다행이었다며 상철이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상철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상철이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야야, 니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나? 뭔데? 내 혼자 절대 운전하지 말라 했던 그 얘기 말이야. 그래, 네 그랬는데 혼자 운전하다 그렇게 사고 난 거 아이가? 방금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소름이 끼쳐 제게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철이 어머니께서 무당을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원래 상철이는 그 사고로 죽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뒷좌석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고요. 뭐?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상철이를 꺼낼 당시에는 분명 상철이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이어서 상철이가 말하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당시엔 여기까지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며칠 후 상철이가 추가로 알려준 뒷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빌렸던 렌터카는 그 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그 사고로 목숨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를 폐차하지 않은 채 대충 고친 후 영업용으로 다시 내놔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무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차에는 저와 상철이 2명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인데 가만히 떠올리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느꼈던 시선도 혼자 울리던 경고음과 이상해진 오디오도 다 귀신의 짓이었던 것일까요? 당시 귀신과 미신을 믿지 않던 저도 찝찝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그 귀신은 왜 상철이를 구해주고 사라진 것일까요? 상철이도 그게 의문이라 그 무당을 직접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은 이렇게 추측했다고 해요. 당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붙었고 사람 욕심에 100번 폐차해도 마땅한 렌터카에 상철이가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되자 구해준 것이 아닐까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그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혹 사실이라면 저에겐 제 친구의 목숨을 살려준 고마운 귀인이네요. 천만다행이다 생각하면서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사입니다. 때는 아마 2010년경 여름이었을 거예요. 칠레 광부 매몰 사건이 여기저기서 방송되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 여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은 얕은 언덕 위에 위치한 단층짜리 주택이었는데 마당에 나오는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낡았지만 풍경 하나는 끝내주는 집이었어요. 할머니네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생각도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배낭여행을 포기하고 할머니 댁을 택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시고 혼자 적적하셨는지 할머니는 저를 무척 반겨주셨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할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집밥도 얻어먹고 할머니를 모시고 시내에 나가 구경도 하고 병원도 모셔다 드리며 알찬 시간을 보냈죠. 그날도 그렇게 그냥저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할머니와 마당 평상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즐겁게 저와 얘기를 나누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바다를 가만히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그날은 하늘 가득 구름이 낀 날이라 바다가 어두워 보였던 날이었어요. 저도 할머니를 따라 일렁이는 바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얘기 하나 해줄까? 무슨 얘기야? 그냥 이런 날이면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다. 해줄까? 할머니는 바다에 시선을 떼지 않으신 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마을에 여행을 왔더래요. 관광지가 아닌 작은 마을이라 민박집이 없어 마을 여기저기 묻고 다니며 잘 곳을 구하고 있었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할아버지가 이 연인들의 사정을 듣게 되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밤도 늦었고 하니 작은 방을 내주었다고 해요. 어르신들의 정이 뭔지 할머니는 저녁은 먹었냐, 어디서 왔냐, 결혼한 사이냐 등등 많은 질문을 하며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대요. 그런데 서울에서 왔다던 그 연인들은 순박하게 웃으며 일일이 다 대답하더랍니다. 남자도 번듯하니 잘생겼고 여자도 빼어난 미인이라 너무나 잘 어울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둘은 할머니네서 3일 동안 머무르며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3일째 되던 날 밤 아침 일찍 나갔던 두 사람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더래요. 작은 방 문을 열어보았더니 짐은 그대로 있길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먼 곳까지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누워 할아버지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지 싶어 급히 나가보았더니 이장님이 할아버지께 다급히 따라 나오라는 손짓을 하며 흥분에 차 말씀하시더랍니다. 아, 빨리 나와봐. 저 작은 방 아가씨를 지금 황 씨가 건져냈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처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대요.
하지만 작은 방 아가씨가 누구인지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분은 다급히 이장님을 따라 바닷가로 내려가셨대요. 할머니네서 얕은 언덕을 내려와 우측으로 쭉 가면 바다 가장자리가 나타났는데 갯바위가 많아 종종 그곳으로 낚시를 하러 황씨라는 분이 자주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막 낚싯대를 거두고 돌아가려던 때 무언가 허우적거리는 걸 보시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인 것 같아 생각할 겨를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구해낸 뒤 구급대와 이장님께 바로 연락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인상착의를 들은 이장님이 여행 왔던 연인들을 떠올리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가는 길에 부르신 것이었어요. 다행히 여자는 숨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밤새 온 동네를 뒤져보았지만 남자는 찾지 못했다고 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동네 사람부터 어디서 어떻게 연락을 받은 건지 남자의 부모도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두 사람은 학창 시절 학원에서 처음 만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다고 해요. 하지만 남자 쪽 집안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고 헤어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보기보다 더 깊었나 봅니다. 이 둘은 할머니네 동네로 마지막 여행을 온 것이었어요. 함께 생을 마감하려 이 한적한 마을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비록 여자만 파도에 떠밀려와 발견되었지만요. 그렇게 병원에서 깨어난 여자는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한참을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마을은 이 정사 소식에 한동안 떠들썩했다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함께 자살하는 일을 정사라 부른다죠. 몰랐어. 온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웠다고 해요. 생판남인 사람들마저 슬퍼하고 있는데 남자의 부모는 아직 아들의 생사조차 모르니 마을에서 매일같이 패악을 부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왜 민박집도 아니면서 애들을 받아줬냐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난리를 쳐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요. 남자 측 부모가 하도 동네를 뒤집어 놓다 보니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악어에게 연락을 했다 합니다. 악어? 악어가? 할아버지 군대 동기셨는데 그 당시엔 해양구조대가 없었기에 민간인 잠수부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시체를 인양해주는 사람을 악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하도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동기부는 후배 몇 명을 이끌고 바로 그날 내려와 주셨대요. 그리고 바로 남자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자가 경찰과 이장에게 전달한 내용을 토대로 찾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났을까? 물에서 나온 동기분이 할아버지를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미안한데 포기해야겠어. 왜 그래? 찾기는 했는데 그게 시체가 서 있어. 악어들의 3대 불문율 중 하나. 물속에 서 있는 시체는 건들지 않는다. 할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아서 무트로 올라올 테니 기다려봐. 아니면 포기하던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 할아버지에게만 말을 전하고 동기부는 후배를 데리고 바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도 차마 붙잡지 못하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대요. 차츰 동네 사람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갔지만 부모 마음은 포기가 될 리 없었겠죠. 남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류에 휩쓸린 건지 정말 시체가 서 있어 다들 알게 모르게 포기한 것인지 끝까지 남자는 찾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남자의 부모마저 포기한 후 마을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이 마을을 자주 찾고 바다에 대해 잘 알던 황씨 아저씨가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돌아가셨던 것이 시작이었대요. 워낙 작은 마을이라 큰 사고가 없던 그런 곳이었는데 바다에서 자꾸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루는 이장님 댁 조카들이 놀러왔던 날이었어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서 살아서인지 자주 놀러와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로 놀러갔던 조카 셋 중 남자아이 2명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모습이 할머니네 마당에서 보였대요.
하얗게 질린 얼굴이 심상치 않아 할머니가 다급히 밖으로 뛰어나가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누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보이질 않더라며 울더랍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아이들과 바다로 향하셨고 할머니는 이장님을 부르러 가셨대요. 다급히 이장님과 바다에 도착하자 다행히 할아버지와 조카가 함께 해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더래요. 넋이 나간 조카를 이장님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고 바로 부엌으로 가시더니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래요. 생수 한 통을 다 비우시고는 혼자 계속 중얼거리셨대요. 홀렸어. 단단히 홀렸어. 뭐가 말이에요? 색시 찾는 거야. 지 색시 찾는 것이 분명해. 자꾸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하시기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등짝을 세게 한 대 쳤다고 해요. 그러자 할아버지도 정신이 번쩍 드신 듯 할머니를 바라보더랍니다. 괜찮냐는 할머니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앉히더니 바다에서 방금 겪은 일을 말씀하시더래요. 할아버지가 바다에 도착했을 때 조카가 이미 바다에서 해변가로 엉금엉금 기어 나오고 있었대요. 물을 토해내며 울고 있길래 얼른 할아버지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괜찮은지 살펴보고 있는데 아이가 겁에 질려 말하기를 어떤 오빠가 자꾸 제 발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아직 찾지 못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대요. 힘이 너무 셌어요. 순식간에 바닥까지 끌려 내려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그냥 놔줬어요. 아이의 말을 다 들은 할아버지는 확신이 섰다고 해요. 떨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며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혹시 그 오빠가 물속에 서 있었니?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답했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마음이 착잡해졌대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동안 마을이 시끄러울 것 같은 예감이 드셨다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일어났다고 해요. 그렇게 연인의 정사가 일어난 지 한 반년쯤 지났을까?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밖에서 할머니를 부르더래요. 밖에 나가보니 작은 방에서 묵었던 그 여자가 할머니를 보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처음 보았을 때보다 마른 모습이었지만 할머니는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대요.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맨발로 나가 맞이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네서 지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던 기억이나 이제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어 왔다며 선물도 가득 사왔더래요. 며칠 쉬었다가도 되냐고 묻기에 할머니는 다시 그 작은 방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거 힘들지 않겠냐는 할머니의 말에 오히려 기억할 수 있어 더 좋다며 여자는 다 털어낸 것처럼 웃어 보였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좀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잊은 듯해 보였대요. 그렇게 할머니네서 여자는 정확히 3일을 머무르며 여행을 했대요. 할머니네서 지내는 동안 쾌활하고 잘 먹고 잘 자기에 할머니는 차츰 걱정을 덜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감사했다며 인사를 하고 가려는 여자의 손에 조심히 잘 올라가라고 차비 몇만 원 손에 꼭 쥐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 또다시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바다에 시신이 떠오른 걸 누군가 발견해 신고했는데 신원을 확인해 보니 그 여자였던 겁니다. 또 왜? 그러나 놀라운 건 여자의 신원이 아니었어요. 발견 당시 여자의 오른손이 꽉 쥐어져 있었는데 펴보니 사람 손가락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추후 감정 결과 여자의 연인인 남자의 유해로 판명되었대요. 후에 소식을 들은 남자 측 가족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고 그렇게 드디어 남자의 유해도 모두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남자 측 가족은 여자를 반대했나 봐요. 여자의 죽음에는 전혀 관심 없을 태도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자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다
수목장을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할머니에게 얘기를 듣는 동안 저 넓은 바다에 참 무한한 사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승에서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연인들이 저승에서나마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사연은 우물무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딸만 있던 친척분의 양자로 들어가셨는데 그 양부모님의 자녀분들이 사시던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이 마을은 논밭을 한참 지나야 겨우 또 다른 집이 나오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버스도 없는 곳이라 시내를 나가려면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곳이었죠. 저도 이 마을에서 2살까지는 살았었는데 정말 오래된 기와집이었어요. 민속촌에서 볼 법한 그런 집이었는데 대문은 긴 막대기 2개로 막아두는 게 전부였죠. 들어가면 소, 돼지 우리가 왼편 끝에 있었고 집 뒤편에는 작은 우물과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딸기밭이 있었습니다. 물도 펌플질로 하는 그런 집이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오래된 집인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나마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가시고 나서야 부뚜막에 LPG 가스를 들였다고 합니다. 기와집 오른쪽 뒤편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저희 집보다 좀 더 큰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던 초가을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희 가족이 살았던 그 오래된 기와집을 처분해야 하니 시골로 내려와 달라는 고모의 전화였죠. 부모님과 전 할머니를 모시고 바로 시골로 향했어요. 당시 고모 집은 마을 시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도착한 저흰 고모 집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기와집 청소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고문에서 기와집 가는 길 중간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아 쇠로 만든 뚜껑으로 덮어두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어디쯤 왔는지 가늠하곤 했었어요. 다음 날 먼지 자욱한 낡은 기와집을 반나절 동안 청소하고 툇마루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뒷집에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적막한 동네에 무슨 소란이지 싶어 저는 의아했어요. 그리고 분명 저 집도 빈집이 된 지 오래됐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도 잠시 누군가 집을 보러 왔나? 생각이 들자 이내 납득이 되었고 전 다시 툇마루에 누웠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탓인지 저는 그렇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잠에서 깨니 어느덧 해가 졌더라고요. 사선 위로 보이는 큰 집에서 나오는 불빛이 어스름하게 보였습니다. 기와집에서 자기엔 날씨가 너무 쌀쌀해진 탓에 저는 다시 고모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나왔어요. 고모네 집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다 보니 불 켜진 뒷집이 생각나 고모에게 여쭤보았죠. 고모, 뒷집에 누가 이사 왔나 봐요. 아, 무슨 소리야. 대학생들이 잠깐 쓰고 쭉 빈집인데. 대학생이요? 뭔 봉사를 한다고 우르르 와가지고 이장님 댁에서 잠깐 내줬다던데. 아, 잘은 모르겠고. 아, 그리고 몇철 있다 다 가고 쭉 비었어 거기. 분명 불빛을 봤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늦게까지 집을 둘러봤나 하고 이내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제 끝마치지 못한 청소를 마무리하러 기와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 해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서둘러 마무리하고 가려 집 주변 둘러보는데 뒷집에 또다시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순간 왜 불이 켜져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랜턴을 챙겨 들고 뒷집으로 향했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저녁이었어요. 평소 겁이 없는 편인데도 그날은 좀 무섭더라고요. 랜턴 불빛에만 의지하며 정말 천천히 올라갔어요. 무서우면 그냥 돌아갔어도 됐는데 그땐 이상하게 빈집이란 걸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뚝 멈춰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맞더라고요. 뒷집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확실히 보였어요. 저는 뒷집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저기요, 누구 있어요? 저 아랫집 사람인데요. 계세요? 그런데 순간 뚝! 울음소리가 그치는 겁니다.
갑자기 온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랜턴 불빛으로 안을 쭉 둘러보자 방문거리에 잠금쇠가 걸려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서 있는 곳이 칠흑같이 깜깜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빛이라고는 제 손에 든 랜턴빛 하나였어요. 순간 전 고모의 말씀대로 이곳이 빈집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지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고 제 주변을 잡초가 무성했어요. 전 꼭 뭐에 홀린 것만 같아 다급히 그 집에서 나오려 발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삐그덕 부엌 문짝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대문 밖을 나섰는데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아가고 있었죠. 빗장 걸려 닫혀있는 줄 알았던 나무 문 한 짝이 스르르 열렸어요. 저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도망쳐 나왔어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고모네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너무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하얗게 질려 집에 돌아오자 고모도 놀라셨는지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헛것을 봐 조금 놀란 것 같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뒷집에서 사람을 본 것 같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죠. 다음날 고모와 선산에 가 성묘를 하고 해가 질 때쯤에서야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생각보다 꽤 고된 작업에 전 좀 지쳐있는 상태였죠.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전 말할 기운도 없어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마을 큰 우물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중간쯤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딱 봐도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젊은 여자가 빤히 우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마을에서 저렇게 어린 여자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전 바로 고모에게 물어보았죠. 고모, 저기 저 여자는 누구예요? 응? 누구? 저기 저 우물 앞에 서 있는 여자요. 어? 아무도 없는데? 저와 고모의 대화를 들은 아버지가 잠시 차를 세우고 우물 쪽을 바라보시더니 아무도 없구만. 중얼거리곤 다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 눈에 보이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이지? 어제 일도 함께 떠올라 식은땀이 순간 쫙 났지만 전 다시 모른 척하며 도착할 때까지 그냥 눈을 꼭 감고 갔어요. 왜 자꾸 사람이 아닌 것이 제게 보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다음 날 저희 가족은 기와집 정리를 완전히 끝내려 마지막으로 둘러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조용한 마을이 어쩐지 그날따라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을 중간 우물에 다 와가는데 저 멀리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아버지도 이런 소라는 처음이신지 무슨 일인지 보고 가자 하셨어요. 차에서 내려 동네 어르신께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 저기서 사람이 죽었다지 뭐요. 우물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에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젊은 여성의 시체가 우물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쇠로 막았다며. 그러니까요. 그날 저는 살면서 시체를 처음 보았습니다. 온전히 본 것은 아니었지만 꽤 가까운 곳에서 보았어요. 신원을 확인한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봉사왔던 대학생들 중 한 명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이 그게 언제쯤이냐 물었고 한 달 전이라 답하시는 것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체의 형상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법의학에 관심이 많아 논문도 보고 자료도 많이 찾아 읽는 편인데 오래된 익사사체라고 하기엔 좀 간극이 있어 보였거든요. 이장님이 바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체가 온전했어요. 마치 방금 익사한 사람 마냥 어느 곳 하나 부패한 곳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경찰도 재차 이장님께 시기를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장님은 그때 이후로 젊은 사람들은 온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추운 한겨울도 아니고 우물의 수온이 낮은 편도 아니라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었죠. 후에 이장님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정말로 잠든 사람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종 농업용수로 썼던 이 우물을 아예 콘크리트로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도 동네 어르신들이 농업용도로 물을 뜨려다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고만 들었습니다. 고모와 동네 어르신들이 하도 쉬쉬하셔서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일이 맞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곤 해요. 오랜만에 그 근처에 다녀올 일이 있어 간 적이 있는데 그 적막하던 마을이 이젠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뒷집과 우물에서 보았던 여자가 그 여성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물에 제가 있으니 누가 제발 알아달라고 뒷집까지 찾아와 울고 있었던 건 아닌지, 자신이 빠져있던 그 우물 앞에 서서 그 여성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웠기에 제게도 보였던 것일까요? 이젠 무섭다기보다는 안타깝고 슬프다는 생각만 듭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전생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꿈에 예민한 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데자뷰도 질릴 정도로 많이 겪었어요. 지인의 큰 사건이나 사고를 꿈에서 볼 때도 많았었고요. 그렇게 제 꿈 얘기를 듣고 큰 화를 피한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이런 절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전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주변에서 되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의 시작이 하나의 꿈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어느 날 제가 버스에서 내려 누굴 만나러 가는 것인지 한참 걷던 저는 길을 잃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차분한 목소리의 안내를 들으며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꿈이라도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낀 것이 시기는 4월 또는 5월 같았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큰 쇼핑몰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쇼핑몰은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층에 이상하게 병원이 있었는데 뭔가 저 병원을 전에 가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나선형 계단이었다는 것이 되게 특이했어요. 1층을 구경하다가 나선형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엔 큰 오락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락실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여보세요? 나 다 왔는데 어디야? 아, 미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나 먼저 나왔어. 이 통화를 끝으로 저는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보통 꿈을 꾸면 대부분 흐릿하게 기억이 남는데 이 꿈은 오래 지나도 마치 제가 직접 겪은 일인 것 마냥 생생했어요. 또 이상한 것이 깨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너무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좋아하는 아이돌 팬클럽에서 알게 된 1살 많은 언니였는데 이 꿈을 꾸기 전엔 서로 만난 적도 없었고 통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가끔 톡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왠지 이 언니가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그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톡으로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톡을 확인한 언니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쇼핑몰에 갔는데 계단이 나선형이었다? 그리고 혹시 거기 2층에 오락실 있지 않아? 마치 언니도 그 쇼핑몰에 가본 것처럼 쇼핑몰 구조를 알고 있었어요. 오.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언니도 저와 같은 꿈을 꿨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의 꿈은 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의 꿈속에서 언니는 쇼핑몰 2층 오락실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를 받아보니 기다리던 누군가가 언니를 만나러 오다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대요. 조금 더 기다려보던 언니가 불현듯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쇼핑몰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대요. 여보세요? 나 다 왔는데 어디야? 아, 미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나 먼저 나왔어. 놀랍게도 언니도 여기서 잠을 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믿을 수 없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마치 언니와 제가 꿈에서 서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웠던 것은 언니가 꿈을 꾼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난밤 꿨던 꿈이었지만 언니는 무려 3년 전에 꾼 꿈이었어요. 3년이란 시간차를 두고 서로 꿈에서 만나다니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죠. 서로 성도 다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언니도 연신 믿기지 않는다는 톡을 쉴 새 없이 보내왔어요. 그러다 언니가 먼저 톡으로 번호를 알려주었고 우린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고 번호를 누르는 손이 다 떨리고 전화 신호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언니의 첫 목소리에 저는 놀라다 못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언니의 목소리는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꼭 닮았었거든요. 저는 얼마나 놀랐던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언니야? 헐, 대박. 내가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랑 완전 똑같아. 언니의 말에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흥분된다? 벅차다? 어떤 단어로도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거의 1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며 알게 된 언니는 저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성격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신기했던 것은 언니도 저처럼 예지몽이나 데자뷰 같은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언니와 급속도로 친해져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별 이야기거리가 없어도 언니와 통화를 하면 무척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만약 언니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자주 생각하곤 했었죠. 그렇게 2달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우리는 드디어 실제로 만나 얼굴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언니와 만나기 전날 밤은 마치 수학여행 가기 전처럼 들뜨고 벅찼던 것 같아요. 저와 언니가 머물고 있는 지역은 서로 멀어 중간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언니가 먼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알려준 장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고도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는데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디테일한 모습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꿈에서 본 그곳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길을 잃을 정도로 길치인 제가 지도를 안 보고도 홀린 듯 길을 찾아 나섰어요. 처음 와본 곳이지만 마치 여기 살았던 사람처럼 막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의 끝엔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어요. 만나기 전 서로 사진을 교환했지만 초면이면 조금 어색할 법도 한데 친자매처럼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는 언니의 말에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앉자마자 언니는 대뜸 말했어요. 여기가 그 쇼핑몰 있던 자리래. 정말? 그게 실제 있었던 곳이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도도 안 보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이해가 갔어요. 이 사실을 언니에게 말해줬더니 언니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어요. 덧붙여 언니도 여기 오는데 알게 모르게 익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언니는 독특했던 쇼핑몰의 구조를 토대로 혼자 조사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곳에 과거 그 쇼핑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1층에 병원이 있었고 2층에 오락실이 있었던 것도 맞았다고 해요. 언니가 그날 약속 장소를 그곳으로 잡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이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중간쯤이긴 하지만 더 만나기 적당한 곳이 있었는데 굳이 언니가 여기로 오라고 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었거든요. 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 부동산까지 수소문해서 새로운 사실도 알아냈어요. 글쎄, 그 쇼핑몰이 문을 닫은 이유가 한 자매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언니도 태어나기 몇 년 전 자매가 이 쇼핑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쇼핑몰도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된 것이었죠. 여기까지 들으니 어쩌면 정말 저와 언니의 전생이 그 실종됐던 자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층에 있던 병원에 다닌 것 같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언니도 꿈에서 그 병원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저와 언니는 지금도 이게 전생의 증거라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언니와 저는 종종 만나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실종됐던 그 자매가 정말 저와 언니의 전생이었다면 그때 못 쌓은 자매의 정을 지금 언니와 평생 쌓아가고 싶습니다.